안녕하십니까. 김열수 S안보입니다. 오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에 있는 대북제재위원회, 그 대북제재위원회를 지원해 주고 있는 전문가 패널, 그러니까 패널 오브 엑스퍼트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사실상 활동이 이제 종료가 되거든요. 그 종료되는 그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소위 말하는 그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왜 이것이 활동이 종료가 되었고 이것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북한을 비롯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행동을 할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이라고 하는 것은요, 2006년도 10월 달에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핵실험에 대해서 전 세계가 아마 깜짝 놀라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유엔 안전보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여기에 이제 안전보장에서 결의안 17185를 통과시킵니다. 그 17185를 통해서 북한의 이런 대북 제재와 관련된 결의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북한의 대북제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 핵실험 및 핵 확산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이제 제재를 할 것인지 그 제재를 구체화하고 감시하고 그리고 권고안을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이제 이들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5를 땄기 때문에 1718위원회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국가와 단체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북제재위원회에 국가의 이름이 거명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대북제재의 그런 효과를 이렇게 가지고 왔던 것이 바로 대북제재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의 그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물자 이런 것들도 지원할 때도 반드시 대북제재위원회 승인이 필요를 했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철도와 관련된 조사를 할 때도 철도와 관련된 기자재들을 북한으로 이제 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도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런 조사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및 비상임 이사국 5개국, 10개국 합해서 총 15개국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대북제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려면은 무엇인가를 조사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대북제재위원회가 이것을 제대로 조사 못하니까 전문가 패널을 이제 구성하기로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북한이 1차 핵실험으로 끝이 났으면 모르는데,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북한이 2009년도 5월 달에 두 번째 핵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핵실험을 하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안 18745를 통과시키는데, 이 18745에서 바로 전문가 패널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매년 두 차례에 걸쳐서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관한 심청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통상 8, 9월 달에 한 번 작성을 하고요. 최종적인 보고서는 그 다음에 주로 3월 달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사항을 감시하고 각국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그런 각성제 역할을 해온 것이 바로 전문가 패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문가 패널은 어떻게 보면 그 스스로 어떤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고요. 이런 보고서들을 통해서 대북제재위원회에다가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또 조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문가 패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문가 패널은 5개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그리고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세 나라, 그래서 총 8개 국가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주로 외교관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전문가 패널이 과연 이제 이것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 2024년 3월까지 주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그 표에 아주 상세하게 제가 거기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표를 좀 유심히 보시면 이 전문가 패널이 정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차량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텔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전부 다 중국에서 불법 수입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북한이 불법 무기 거래를 위해서 선박을 이제 이 이름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제재 선박 8척을 이제 운항을 하고 중국 업체를 통해 가지고 미사일 부품을 조달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전부 다 여기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다양한 불법 해상 활동이죠. 중국과 석탄을 불법으로 환적하고 모래를 수출하고 또 불법 유류를 환적을 하고 불법 정제유를 수입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고서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북한의 불법 해외 노동력 파견 실태 이것이 사례와 함께 제시되어 있기도 하고요.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런 그 불법 자금을 모금했는지 그것도 여기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영변에서의 그 활동이라든지 또는 평산의 우라늄 공장의 과동 문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보고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이 또 이런 그 핵탄두 탑재 가능한 중단거리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죠. SLBM이라든지 ICBM의 이런 어떤 체제 구축 가능성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례를 제시하면서 보고서에 담기도 했습니다. 또 2018년도에 파괴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이죠. 그걸 복원해서 기폭장치를 시험하고 새 갱도를 파는 것들도 이런 것들도 보고서에 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북한 선적 선박이 총 46차례에 걸쳐서 정제유를 운송하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 이런 것들도 공개를 했고요. 또 연간 반입 허용 한도인 50만 배럴의 3배 이상인 정제유가 반입되었던 그런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것을 이런 그 불법 환적 그 선박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일일이 전부 다 사례를 조사하고 계산을 해서 이것을 보고서로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는 약 40개국에서 10만여 명으로 파악이 된다는 것과 러시아 국적의 선박이죠. 그것이 청진항으로 들어와서 청진항에서 어떤 물품을 싣고 나갔다. 그것이 이제 딱 특정 지어서 무기라고는 얘기를 못했지만 컨테이너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런 불법 무기 거래에 대한 것들도 전부 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전문가 패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이 표를 통해서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세 번째는 전문가 패널 활동이 왜 종료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3월달 되면은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가지고 활동을 1년 단위로 이렇게 연장을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말에 사실상 이 연장 결의안에 대해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올해 4월 말부로 전문가 패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상 안보리 이사국 15개 국가 중에서 13개 국가가 찬성을 했고 심지어 중국도 기권했습니다마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활동이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왜 거부권을 행사했을까요? 러시아는 표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북 제재에 일몰 조항이 없다. 그래서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일몰 조항이 뭐냐 하면은 대북 제재 1년 후에는 이제 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거기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이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자기네들은 얘기하는데 실제적인 이유는 이것이 이제 아니죠. 그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에서 부족한 총포탄이 필요로 한데 이것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거 세상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미사일까지 수입을 해오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것들이 이제 그 보고서에 나타나게 되고 또 북한을 두둔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전문가 패널을 연장하는데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이제 활동이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결국은 제재를 하는 그런 체제에 생긴 구멍을 메우고
이행을 감시할 제3자의 어떤 기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이런 안보리는 대북제재 위반 사항을 유엔 회원국에게 신뢰성 있게 이렇게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알려줬는데 이런 보고서를 작성할 이제 주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수단이 이제 없어졌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빅터 차라고 하는 그 박사 잘 아시죠?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크게 3단계에 걸쳐서 이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켜 왔는데 첫째는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북한이 이런 그 핵미사일 시험을 그동안 계속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전문가 패널을 없애버림으로 해서 결국은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조치에 착수하는 그런 단계로 3단계로 이걸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사실상 이 대북 제재를 우회해서 북한을 지원해온 그런 국가들이 더 대담하게 대북 제재를 무시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전문가 패널의 이런 그 활동 종류는 한반도의 안보 이것뿐만이 아니고 러북 간의 이런 그 군사적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유럽의 안보에도 지대한 그런 나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활동 종류를 계기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 위반이 훨씬 더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수입을 하고 또 북한에는 사실상 불법 수출이 되겠죠. 그래서 금지된 부품, 소재, 장비, 기계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들어 보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유, 정제유 이런 것들도 공급할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또 북한이 필요로 하는 첨단 무기 체계와 첨단 무기 기술의 제공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관광 비자라든지 유학 비자 발급을 통해서 북한 노동자의 편법 고용도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기권은 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군사협력 이런 것은 일정 부분 한계를 지닐 수 있으나 경제협력은 사실상 묵시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는 물론이고 비동맹 외교 또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해서 대북 제재를 철폐하기 위한 그런 여론 조성과 외교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대응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대북제재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북제재위원회는 살아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위원회 기능은 부전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의 활동 연장을 거부했기 때문에 대북제재위원회도 이렇게 활동을 좀 위축시킬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응 방안이 없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요. 대북제재위원회의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한 유엔 밖에서의 어떤 다국적인 그런 그 전문가 패널을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일본, 또 유럽 몇 개 국가 해서 한 7, 8개 국가의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기존에 이게 전문가 패널이 해왔던 그런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단 이것이 유엔 밖에서 이제 활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북 제재 위반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발간을 해서 이것을 대북제재위원회에 참고용으로 늘 한번 봐라라고 이렇게 던져줄 수도 있고 또 유엔 총회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유엔 총회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보고서를 이렇게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그 대북 제재에 사실상 소극적이거나 또는 대북 제재를 우회하거나 회피한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경종을 올리고 대북 제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국가들이 이런 그 전문가 패널을 만들어서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고
WMD 확산을 이제 더 이상 되지 않도록 하면서 어떻게 이런 제재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공조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오늘의 이 김열수의 새 한번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